안녕하십니까. 저작거리에서 바라본 20세기 예술. 오늘 1970년 로스코와 뉴먼의 죽음입니다. 1970년 아랍 게릴라들이 뉴욕행 비행기 세대 납치해서요. 요르단에서 폭파합니다. 그리고 미국 켄트 주립대학에서 반전 시위하던 4명의 대학생이 과잉 진압으로 사망하죠. 그리고 칠레에선 살바도르 아옌데가 대통령으로 당선돼서요. 막시스트 정부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작가 시어도어 로작이 반문화의 형성, The Making of a Counterculture를 출간하는데 이제 다양성으로서 문화의 서곡이 울리네요. 1970년 프랑스 작가 미셸 뚜르니에는 소설 마왕을 출간해서 콩쿠르상을 수상합니다. 영국의 작가 디포의 로빈슨 크루소를 재해석해서 1967년에 펴낸 망드르디 태평양의 끝을 이제 발표하면서 등단하는 뚜르니에는 저작거리에서 12살 정도의 지적 수준이면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는 소설을 쓰고자 합니다. 하지만 나로서는 마왕이라는 이 소설을 12살 정도 아이들에게 읽으라 하게 뭔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령 소화성애 같이 한 개인 내면에 구조적으로 주어진 세속적 조건과 아기예술을 등에 업고 강을 건넌 성 크리스토포르스와 같이 세상의 모든 아이들의 미래를 어깨에 짊어진 초원적 헌신이 한 이야기 안에 어우러져 있는 그렇게 무언가 심상치 않은 부분과 나치의 말단에서 소년병 징집 업무를 처리해온 나치 하수인과 히틀러나 괴린과 같은 나치 우두머리의 죄악 등이 앞에서도 언급한 적이 있는 선화상인의 정신적 차원에서 그가 그르면 곧 내가 그른 것이니 동체를 대비라 하네를 떠올리게 하는 이 역시 무언가 만만치 않은 부분들이 저작거리에 보통 사람이 나와서는 감당하기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괴테의 시 마왕에서 제목을 가져온 이 소설이 뚜르니의 본인의 삶이 스며 있는 로망 아클레 실화 소설이라 설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뚜르니에는 평생 독신으로 프랑스 파리 근교의 시골 마을 생레미엘의 슈브레즈의 옛 사제관에서 은둔하며 글을 썼던 그런 작가였죠. 1970년 프랑스 미술가 뱅상 비올레는 자신을 포함해서 60년대 후반 프랑스 남부 지역 미술가들을 중심으로 한 일련의 움직임에 쉬포르, 쉬루파스란 명칭을 부여하는데 70년에서 72년에 걸쳐 4번의 전시회를 개최한 이 움직임을 현대 미술사에서 쉬포르, 쉬루파스 운동이라 칭하죠. 내 생각에 이 운동의 핵심은 미술을 둘러싼 경제적 가치든 예술적 가치든 한껏 부풀려진 헛된 거품을 빼고 미술 본연의 역할을 고민하고자 함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쉬포르는 캔버스의 프레임같이 화폭을 지지하는 틀이고요. 슈루파스는 물감이 칠해지는 화폭입니다. 이러한 틀과 화폭의 의미를 전통적인 틀과 화폭에 구애받지 않고 저작거리 삶의 공간으로 최대한 광범위하게 확장하고자 함이 슈루파스 운동의 목표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러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미술가들이 선택한 작업 방식은 직조, 매듭, 염색, 접기, 그 밖에 다양한 수공예 기법들, 그리고 미니멀리즘적 경향, 설치 예술적 경향 이렇게 공통분모를 되찾을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이런 작업들이 어우러진 움직임입니다. 이러한 다양성이 아마도 4번의 전시회로 이 운동이 마감하게 주된 이유 중 하나였지 않았겠어요. 어쨌든 그 출발점은 미술의 토대로서 구체적인 물질성입니다. 미루어 짐작컨대 어쩌면 일부 미술가들의 유물론적 변증법과 70년대로 접어들며 마주하게 된 보수적 경향의 사회적 현실 사이의 괴리를 오로지 틀과 화폭만으로 풀어보려는 시도에서 한계에 부딪혔을 수도 얼마든지 있을 듯 싶고요. 1970년 프랑스 미술가들의 쉬포르 슈르파스 운동과는 대조적인 양상을 보인 미국의 두 미술가가 세상을 떠납니다.
한 사람은 1970년 2월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마크 로스코이고요. 다른 한 사람은 1970년 7월 4일에 세상을 떠나는 앞에서도 잠깐 언급한 적이 있는 바넷 뉴먼입니다. 이 두 미술가는 새 2차 세계대전 잭슨 폴록을 앞세워 미국의 추상 미술이 부각되기 시작할 때 생면 추상화, 컬러 필드 페인팅으로 알려진 경향을 대표하는 그런 화가들입니다. 이 두 미술가들의 작품 세계는 시루파스 운동과는 대조적으로 전통적인 프레임과 화폭에 깊게 뿌리를 받고 저작거리 삶과는 확연히 구별된 초월적 초연함과 정신적으로 충만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시루파스 운동의 그 전시회 느낌이 이런데요. 확실히 뭔가 좀 허술한 듯 싶은 그런 분위기죠. 나중에 다시 재구성한 전시회 분위기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허술함이 사실은 이 운동의 핵심이고요. 그래서 슈퍼르 슈르파스 운동은 그동안 미술 전시나 기타 등등 아, 예, 너무 이 어깨에 무게가 너무 왕창 들어간 그런 그 무거운 아, 분위기 슈퍼르 슈르파스 운동은 반발하고 있는 거죠. 예. 자, 무엇보다도 이 두 미술가, 로스코와 바넷 뉴먼의 화폭은 그 크기가 상당히 거대한데요. 뉴먼의 1951년 작품 영웅적이고 숭고한 인간은 가로가 5미터 넘는 정제된 색과 절제된 구성으로 관객을 압도하는 듯한 작품이고요. 로스코 또한 작품의 크기에 대해서 엄청 까다로워서 확실치는 않은데 전해 듣기에 1, 2cm를 두고 고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술에서 관계의 숭고한 경험은 실제로 작품의 크기와도 얼마간 관련이 있는 듯 싶어요. 고대 그리스 조각들을 생각해 보면 보통 평균 크기의 인간들이 올려다 봐야 할 정도의 크기잖아요. 너무 크지도 않은 이 정도의 차이가 인간을 위협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로스코의 말입니다. 내 그림들은 장식적인 성격을 전혀 갖고 있지 않으며 구격화된 비율이 아닌 생명력을 가진 비율로 그려졌습니다. 뉴먼이나 로스코는 관객이 작품에 가까이 다가와 저작거리 삶의 맥락에서 벗어나서 작품에 완전 집중하고 가능하면 작품이 뿜어내는 대기권에 깊이 몰입되기를 바라는 듯 싶습니다. 이러한 의도는 슈퍼르 슈르파스 운동의 익명성이나 일상성과는 확실히 구별되는 경향이고요. 1965년 인터뷰에서 뉴먼의 말입니다. 회화는 관객에게 장소의 느낌을 줘야 합니다. 관객은 자신이 거기에 있다는 걸 압니다. 그렇게 그는 자기 자신을 압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는 그림을 그린 화가와 관계를 맺습니다. 왜냐하면 화가도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죠. 나에게 이러한 장소에 대한 느낌은 신비뿐만 아니라 형이상학적 사실의 느낌이기도 합니다. 나는 회화에서 드러내놓은 이야기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습니다. 내 그림들이 누군가에게 나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의 총체성과 그의 개별성과 그의 유일무이성의 느낌을 그리고 저마다 독자적인 다른 사람들과의 연계성의 느낌을 강렬하게 선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 평론가들에 따르면 유대인으로서 유대교의 전통에 천착한 유먼의 작업에 잠재되어 있는 초월적 신비주의는 그의 화폭을 가로지르는 지퍼라 불리는 수직선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모세의 계율에 충실하면서도 유먼은 추상적 구성을 통해 예언자나 십자가 등에 내포된 영성을 표현하고 있다고 하죠. 하지만 솔직히 저작거리 보통 사람이 나로서는 유먼의 수직선에 드러내는 틈새에서 저작거리 보통 사람들의 감각적 욕망들과 세속적 가치들 그리고 그로 인해 야기되는 온갖 소란스러움과 번다함 너머의 초월적 차원을 얼핏이라도 엿본다는 것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1947년 유먼의 말입니다. 화가 날 시인같이 보기에도 명백히 미친 짓거리에 누군가가 종사한다는 이 황당한 일이 인간의 전락에 대한 저항이나 에덴 동산의 와담으로의 회귀에 대한 열망이 아니고서는 무슨 말로 설명이 가능하겠는가. 왜냐하면 예술가들이야말로 최초 인간들이었기 때문이다. 뉴먼보다 조금 먼저 주목받은 로스코가 뉴먼만큼 자기 확신에 가득 차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지만 유대인이었던 로스코도 뉴먼에 못지않게 초월적 신비주의 경향의 미술가였던 것으로 나에게 보입니다.
인터넷에 로스코를 소개한 사람의 말입니다. 나는 경이로운 책 한 권을 인용하려고 한다. 키르케고르의 두려움과 떨림이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신의 제물로 바치는 이야기를 다룬다. 신에 대한 믿음이 윤리적인 것을 초월한다. 예술가의 단호함도 그렇다. 내가 직접 가본 곳은 아니지만 로스코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1971년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 세워진 로스코 예배당에 걸려있는 점점 검정에 가까워가는 말년의 로스코의 거대한 그림들이 방문객들을 고요하게 침묵시킬 만큼 영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리라는 것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로스코 예배당 앞에는 1968년 암살당한 마틴 루터 킹 목사에게 헌정된 뉴먼의 조각, 부서진 오벨리스크가 세워져 있죠. 저작거리 보통 사람인 나에게 로스코 작품들의 초월적 신분주의는 뉴먼과 마찬가지로 다가가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로스코 예배당을 찾은 어떤 사람이 인터넷에 남긴 글입니다. 어두운 색, 우주와 같이 무한한 영역으로 뻗어나가는 종교적인 순간 정신들을 융합하다 못해 초월하게 만드는 각자의 초월적인 무엇을 관찰하게 해주는 디오니소스적 희열, 검은색과 회색으로 물든 축제의 황홀한 경험은 일상의 평범함과 온전함에서 탄생, 자신이 있고 새로운 자신으로 탄생할 때 이러한 재생성의 순간에 경험하는 희열. 예, 나로서는 아득하기만 한 이러한 경험은 엄청난 것이면은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저 부러울 뿐인 이기만 합니다. 로스코 작품에 접근할 때 숭고함은 중요한 미학적 개념입니다. 유먼이 숭고함이란 표현을 즐겨 쓴 것은 그의 1951년 작품 제목으로도 분명한데요. 프랑스 철학사 장 프랑스와 리오따르가 1984년에 발표한 논문 숭고한 것과 아방가르드에 따르면 숭고함은 이성이나 오성 영역 너머에서 벌어지는 작용입니다. 따라서 표현할 수 없는 것에 관해서는 침묵해야겠죠. 예술에서 침묵은 비서술적이라는 의미에서 비재현적인 방식입니다. 그동안 사람들은 너무 소란스러운 방식으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하려 해왔어요. 리오따르에게 숭고함은 표현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낼 때 그 비개념적이고 비논리적인 차원에서 비롯됨입니다. 내 생각에 표현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내려 할 때 저 작가와 저작거리 보통 사람들 사이의 문제는 소통성입니다. 로스코 본인 또한 소통성을 깊이 고민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의 작품에 내재된 독특한 표현 방식은 소통을 극한으로 다가가기 위한 모색의 결과물일 거라는 로스코에 대한 평가도 있습니다. 로스코의 말입니다. 명료함이란 그림과 관객 사이 모든 방해물을 제거하는 것, 가령 기억, 역사 혹은 기하학 등. 이들은 관념 그 자체가 아닌 그저 환영에 지나지 않은 관념의 모방품만을 뽑아내는 일반화의 늪. 여기에서 관념 그 자체라는 표현으로 로스코가 말하려는 것은 저작거리 보통 사람들에게도 열려있는 주관적이지만 구체적인 감성적 경험들, 그리고 추상화가 비극이나 환희 또는 숭고함과 같은 다분히 속 깊은 그러면서도 인간적인 감성적 관념들을 명료하게 그려낼 수 있을 거란 로스코의 믿음이 있습니다. 어쩌면 더 나아가 구조적으로 주어진 내면의 조건까지도 초월할 수 있는 신비적 감성적 경험의 차원까지도 열어젖힐 수도 있으리란 나로서는 아직 말하기 조심스러운 로스코의 믿음이 아닐까 그렇게 짐작해 봅니다. 그러면 뉴먼과 로스코의 그림 몇 점을 볼까요? 이 그림이 뉴먼의 영웅적이고 숭고한 인간입니다. 이 틈새에서 초월적 차원의 무엇인가가 느껴지시는지요? 그리고 이 조각이 부서진 오벨리스크입니다. 그래 로스코 예배당에 여기 세워져 있는데요. 여기 피라미드 형태의 오벨리스크가 부서진 채 뒤집혀져 있는 미묘한 느낌의 조각입니다. 그리고 로스코의 그림입니다. 1956년에 노랑과 오렌지의 주황입니다. 그리고 검정과 회색의 로스코가 말년에 가까워질수록 그림이 어두워져 가거든요. 로스코의 말년의 그림입니다. 1969년 작품이에요. 그리고 로스코 예배당의 세 폭짜리 벽화 중에 하나입니다. 어떠신가요? 깊이
예배하듯 침잠해 보시죠.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우리 다음에 다시 봅시다.